다음부터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저희가 또 다뤄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작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박상용이 이제 끝내자. 이제는 진짜 끝낸다. 네. 아,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물론 그 전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끝났습니다만 이상하게 안 끝나서 속상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완벽한 물증이 나와버렸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분이죠. 이분 이름이 김광석이 아닌데 김광민인데 나 죽이려고 또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 이제 머릿속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됐죠. 네. 뭐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많았잖아. 네. 네. 자, 그런데 드디어 박상용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저희가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법정 진술만 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이 통화 직후 이화영 부지사 검찰 진술이 바뀌거든요. 2023년 6월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녹취, 빼박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빼박 녹취가 공개가 되자 박상용이 여기서 수긍하고 반성하고 사과할까요? 아니죠. 박상용이 여기서 또 뱀의 혀 놀립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SNS 글을 올려서 통화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 짜집기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야, 변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거절하는 거면 왜 박상용이 네가 답답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너가 왜 편의를 제공해? 말이 안 맞아. 그렇죠. 네. 이건 말도 안 돼. 너 내가 어미 꼬집는다. 그리고 박상용이는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들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의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 빡이네, 이야기를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네. 얘기입니다.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와, 얼마나 지금 삐처리된 데가 아마 다 이화영 사람들. 부지사의 주변인인가 봐요. 네. 저렇게 많아.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 근데 내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자칫하면은 할 수도 너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이거 다 다시 또 재개되는 거야. 내가 간신히 맡고 있다 이거거든. 와, 난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저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이던 이화영 관련된 사건 번호가 20개예요. 와, 예. 미친다 진짜. 보통 이제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형제 번호가 20개였고 네. 20개 형제 번호 달아놓고 그거를 일부는 홀딩 시켜놓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주변 인물 뭐 구속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변 인물 구속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화영 부지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 신명섭 이분은 이미 구속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후배인 이우일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주로 요 4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중간에 보면 김성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김성태 압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 한번 나올 때마다 이화영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네. 그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2천 줬어요. 그러면 혐의 하나. 가는 너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예, 되면. 그리고 뭐 그때 파라곤 뭐 밑에 파스쿠치에서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박영철 부회장이 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로지 진술이에요. 진짜 무섭다. 그 얘기 나오면 혐의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씩 줬다. 그럼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무서워. 뇌물 액수가 일정 범위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점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와, 진짜 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것도 진짜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자꾸만 그 파일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건은 일단은 잠깐 전 논외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나는 이 본질에 난 박상용이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잠깐 좀 논외로 할게요. 예, 오늘 매불쇼에서만큼은. 이 내용 자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본질이니까 네. 본질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봉주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녹음 파일이 더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다- 어제 KBS 후속 보도 나왔던 거 그것까지 나와. 지금 이 앞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는지 뭐 네. 주범과 종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건 자체가 있던 일이야. 이재명이 뭐 지시하고 이화영이 해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실제 했던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이 공범들을 모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 당시에 보면 제가 당시 수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0만 불 쌍방울이 뭐 북한이 줬던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대납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수사 기록엔 그게 없어요. 쌍방울이 원래는 그 500만 불을 대납해주고 방북을 약속했다.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 300만 불을 끼워 넣은 이유는 김성태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있었어. 이 돈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 무슨 국제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만 불을 갖고 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개인 도박 자금이라고 보는데
김성태가 빼돌린 돈 자체가 액수가 뒤에 커지다 보니까 방북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만 불 얘기를 합니다. 박상현 검사가.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앞전에 인정을 했다니까요. 이화영이 그때 꼴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어요. 진술 협조를 했고 뒤에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 9번 보시면 이 통화하기 전날에 지금 18일이잖아요. 같은 네. 날이네.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하루 거예요. 전날이네. 네, 전날에 조사를 했어요. 오. 전날에 조사를 했는데 박상용의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그 조사의 내용이. 그 조사 그러면 내용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김성태는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대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2차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위와 같은 북한의 국제대회 참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떤가? 그러자 그것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300만 달러 얘기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아. 필리핀에 그때 리오남한테 줘가지고 70만 불 주고 요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뭐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뤄진 거라고 생각한다. 방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박상용은. 박상용 골치 아프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던 동기가 전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10번 자료를 더 보여주시면요. 예,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나. 더 확실해지죠. 이 300만 달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팠던 골치 상황이에요. 아프네. 박상용 그래갖고 그 입장에서. 다음 날 저 전화를 한 이유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법정에서까지 유지돼 일관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그 시간의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게 돼요. 요거는 뭐 깔끔하네. 박상용이. 요거는 이제 박살 내야죠, 이제. 그 어제죠. 어제 수원지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 그 차장, 네. 그 부장까지 동시에 입장이 나와서 이거 뭐 존재할 수 없는 허위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여태까지 박상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반박을 했잖아요. 네. 반박하고 너무 뻔뻔하게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박상용은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냥 수원지검의 과거 수뇌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박상용 엄호하는 걸 보고 박상용의 배우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고 그 배우로부터 박상용이 너의 신변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취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수뇌부들이 더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전에 박상용이 몇 번 입장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을 할 때 나 같은 평검사 혼자 못한다. 네, 맞아요. 네, 수뇌부가 다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사실상 수뇌부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나 냅두지 마라. 네. 그랬고 그 이후에 그제 상황까지 터지고 나니까 수뇌부들이 이제 명확하게 박상용을 엄호하러 나선 걸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박상용을 더 이상 그 엄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고 방법이 없지 뭐.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희망하는 바는 박상용 검사가 여태까지 그 은근히 좀 경고했듯이 본인들의 수뇌부까지 함께 좀 자폭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자폭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자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정조사하죠. 이제 국정조사 끝나면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 요거는 수사가 필요한데, 아, 요거는 조금 더 진하게 조사해야 되는데라는 과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과제를 남기게 되면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뭐 법안 이미 발의해놨다고 했는데 검찰권 오남용 그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조작기소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더 진한 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 안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 과거 수뇌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물타기가 오지게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녹취록 시비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요. 네. 박상훈 왜 의원보다 그래? 더 세게 난 얘기를 그게 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네. 아, 자기들이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자, 그 조작의 뒷배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저는 자백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정말 근데 골 저는 때립니다 그 지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요. 어. 2023년 1월에 대장동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끝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수사가 대북송금 수사였어요. 그렇죠. 이걸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일개 검사가 혼자 소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아이, 없습니다. 말이 안 이게 되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지금 국정조사에 자기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특검, 상설특검이랄지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보면 용산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사건도 그렇고 그냥 검사가 무슨 기자들한테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가장 윗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실행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게이트가 될 수가 이 있으니까. 사건은 좀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 저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성태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시정 자폐가 아닙니다. 예, 그냥 뭐 혼이 얘기하는 게 건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상 거의 뭐 전국을 평정했던 한때 전국구 족보, 그다음에 사채업계도 평정했고 그걸 통해서 기업까지 인수해가지고 기업 인수 후에 기업 운영에서도 상당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김성태가 23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김성태가 송환이 됐을 때 이미 쌍방울 관련된 모든 그 왁구가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들어가서 쌍방울 다 그 아작을 내고 그 쌍방울 관련돼서 수백 명 직원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김성태가 송환돼 와가지고 김성태가 추가로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그림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만들 때 박상용이나 일개 평검사 혼자서 금강원도 동원하고 국세청도 동원하고 그치. 예, 네. 심지어 타청 검찰의 타청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쌍방울이라는 그룹 자체를 완전히 왁구를 짜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네. 여러 개 있어요. 녹음 파일이. 그리고 아, 녹음 파일이 더 내일 있어요? 추가 녹음 파일이 그게 더 심각해 아,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더 있어? 어제 더 있어요. 저 이제 개인 방송 매봉쇼에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랑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내일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연호의 술 파티로 딱 지목된 날이잖아요. 네. 네네. 2, 3일 뒤에 바로 본인이 구치소 가서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고 나왔는데 박상용한테 바로 전화가 왔대요. 오. 그러니까 회유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었대요. 뭐 술 파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딱 구치소를 나서는데 박상용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회유와 관련한 그 조건들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박상용이 막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음이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와. 야, 박상용이 그동안에 행복했다잉.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TBS 제가 진행하는 봉지욱의 봉인에 대해서 세 번째 녹음 파일이 또 이제 공개될 예정. 네.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 자신 있어 10개 정도 될 하더라고요. 겁니다. 아, 너무 한 10개 좋습니다. 정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녹음 파일 관련해 가지고 다 까자 왜 한꺼번에 안 까고 뭐 조작하냐 뭐 짝 있게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입니까? 왜 그걸 한 번에 깝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간섭해? 아니, 하나 해놓고 저쪽에서 무슨 거짓말 하는가 보고 그렇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뭘 네. 닦아? 마치 무슨 뭐 숨기고 조작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네. 뭐 천하람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바보입니까? 누가 그걸 한 번에 다 깝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특이해. 천하람 같은 사람들은 왜 이 진실을 밝히는 거에 함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굉장히 요새 좀 약간 신나서 깝치던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국민의 대표십니다. 국정조사에 자기 안 부르냐 뭐 꿀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더 진한 조사와 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네. 되면 지금 국정조사 갖고는 박상용 정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아까 봉지욱 기자가 진짜 기자가 얘기하신 윗선. 그 윗선에서 어떤 작전이 있었는가는 국정조사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는이라고 당신은 그때입니다. 번호표 뽑아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 씨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김성태 돌아오라고 그럴 때 뭐 별 진짜 험한 소리 다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뭐 조폭끼리 짜고서 뭐 못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네. 딱 기다려 번호표 뽑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뭐 서민석 변호사가 내놓는 녹취에 당분간 저는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던 건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었죠. 있던 건지 아닌지 그 이야기는 일단은 매불쇼만큼은 조금 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좀 경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김광민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하고 엮어가지고 또 잡아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채 마피아. 예, 여기 이제 그 국제 마피아. 예,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예. 빨리 또 가셔야 돼. 정구승 변호사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우승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그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게 2015년에 있었어요. 네. 15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주범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김영진, 김영진. 공범이 윤명균이라는 자입니다. 윤명균. 근데 이 윤명균을 봉지욱 기자하고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을 했어요? 저가 접근을 아, 했어요.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했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언제 왜 좀-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에 저한테 서신이 왔어요. 제가 그 대중들한테 안 유명하지만 구치소에선 좀 유명한 편이라. 올 1월에요? 예, 예. 마약 사건이 추가 건이 있어서 좀 맡아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갖고 일단 홀드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저 그 이름 알아요 하다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미 그분이랑은 관계를 터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했어요? 예. 그러면은 내일도 접견 예약이 돼 있고. 아니, 잠깐만 이게 어. 여기까지 가려면 빌드업이 필요해서. 빌드업.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갖고 내가 초조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매봉쇼를 이제 보고 이제 정구승을 전화 나서 저 그 사람 윤명균을 안다. 처음에는 우리가 김영진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영진은 2015년 사건 나고 베트남에서 도주에 피신해 있다가 도주에 있다가 2018년 4월에 압송돼서 오고 윤명균은 2015년 11월 살인 사건 나자마자 태국 수사 당국에 자수해요. 자수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징역 한 15년 받는데 태국은 되게 특이한 게 국왕의 생일이라고 가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5년 만에. 오. 가석방 됐어? 네, 5년 만에. 네. 근데 2021년에 윤명균이 태국에서 가석방이 됐는데 범죄자니까 뭐 밖에 내놓을 수는 없고 태국에서 이민국 교도소 이게 외국인들 그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있나 봐요. 이민국 교도소에 가둬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김영진의 편지 내용 중에 공범 윤명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3번 한번 보시죠. 와, 이것도 또 이야기가. 네. 김영진 옥중 편지인데요. 윤명균이 참지 못하고 사인을 했으나 국제 협약에 따른 한국 송환이 늦어지면서 대선이 끝난 2022년 4월 22일 한국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까지 버젓이 작성됐고 윤명균의 재판 증거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윤명균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나 보네. 김영진의 편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 요거 정도만 보기로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윤명균이 정말 김용진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건 윤명균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윤명균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윤명균이 수감 중에 김용진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8번 자료.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윤명균이 네. 김영진한테 네. 보낸 이렇게 뭐 편지군요. 형진아 그러면서 이제 뭐 명균 형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 5번 자료를 보시면 윤명균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김영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3월이었고 대선은 2달 전이 2022년 1월에 자신이 태국 가석방돼서 태국 이민국 교도소에 있을 때의 상황을 김영진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형을 한국으로 22년 1월부터 송환시키려고 한국 대사관에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형이 한국 안 가려고 계속 버텼거든. 한국에 안 가려고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했는데 같은 방에 있는 한국 사람이 형한테 그러더라. 대사관 측인가 한국 쪽에서 자기한테 연락 와서 윤명균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야 되니까 살살 꼬셔서 서류에 사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 이상하죠. 와. 일단 누가- 이상하죠. 누가 본인은 안 그래요?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꼬셨는데 야 네. 미쳤다 이거. 6번 자료로 한번 이어서 보시죠. 야 이거 미쳤어. 네. 빨리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을 대선 때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터뜨려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 관련해서 지지율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랬거든. 와. 그래서 형은 겁도 나고 잘못될까봐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고. 와.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형 사건 기록에 보면 대사관 직원이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대선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와 이거 미쳤네. 라고 해서 2022년 대선 끝나고 왔어요. 막 그냥 버틴 거예요. 버텨가지고 끝나고 왔는데 수사를 받잖아요. 이제 본인이 살인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예, 자료 7번. 와, 이 정구승 변호사 가야 되는데. 자, 검찰 조사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겁나 길고 내용 간단하게 하면 검사가 윤명균 씨 자꾸 이렇게 진술 거부할 거야? 지금 한국에서 윤명균 씨 한국 들어온 거 몰라. 내가 SBS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3편 찍어줄까? 3편. 3편 찍어줄까? 국민들 공분 사서 김영진이랑 똑같이 징역 받을래? 윤명균 씨가 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방송 얘기가 나와서 또 나오네. 다른 검사인데 검찰청에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와. 이 윤명균을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정구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명균 저 만났는데요. 교도소에서 제가 저한테 사건 의뢰하려는데 제가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왜 안 받냐? 가격이 안 맞았어요. 아니야. 가격이 안 무조건 할인해서 맞았겠지. 받았어. 그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제 만났어. 만났고 만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된대. 빠르게 풀겠습니다. 어.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 지금 봉질 기자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 편지를 안 주셔갖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가서 왔는데 똑같은 얘기, 편지랑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박이다. 뭐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사건 네. 기록을 저희가 곧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적어도 일관성과 신빙성은 꽤 있고 네. 당시 1월달에 한국 대사관과 거기에 소속된 경찰 등이 윤명균을 한국에 송환시키기 위해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오겠습니다. 와. 아니 그 대선 전에 대사관이 그러면 움직였다는 건데 저 주장대로라면. 와.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대사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캠프의 라인과 좀 연결되는 정황이 있어요. 대사관이. 네. 근데 있고 만약에 대사관이- 그리고 검찰이 요구를 하면 대사관이 움직여야죠. 이게 대사관이 네. 거기서 누군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사관 안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파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형사범죄 경찰이 파견 검찰 네. 경찰이 왔어요. 파견 검찰 내지는 오. 파견 검찰이 파견돼요. 그러면은 네. 그쪽이 대사나 영사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돌아가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대사관에 파견 상황이 지금 있지만. 가야 돼서 아. 고문 얘기가 나왔다는데 전 고문 얘기는 편지에 없잖아요.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고문 윤명균이 고문을 네. 당했다고 아, 주장해요? 송환 도장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사관이 와갖고 송환을 요구할 때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징벌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한국 교도소에 징벌방이 혼자 있는 작은 방 정도라고 생각해서 징벌방 보낼 수도 있죠라고 했더니 거긴 징벌방이 1평이라서 누울 수가 아우. 없고 위에 손을 이렇게 묶어갖고 매달린 채로 어. 있어야 와. 되고 화장실이 당연히 없죠. 밑으로 그냥 싸야 되고
족쇄 그 우리 영화에서 보던 발목 족쇄 있죠. 네. 그거까지 채워놓은 채로 있다가 나오면 다시 또 대사관 직원이 와서 안 갈 거예요?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와, 되거나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대사관 직원이 나 이렇게 괴롭히냐면 우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하고 뭐 갑자기 미얀마 조폭들이 와갖고 자기를 때리고 가고 그런 식의 좀 고통이 있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주장입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나 이런 거를 조만간 협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네. 확인을 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과 예를 들어서 뭐 조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제 신뢰도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번 좀 받아보기로 해갖고 네. 저희가 좀 저희 법인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구승 변호사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윤명균의 당시 수사 기록에 지금 윤명균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본인이 본인 기록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뭐 본인 기록 보니까 당시 본인이 대사관 직원과 면담을 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대선에 이용될까 봐 나는 거부한다는 멘트가 수사 보고서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수사 보고서가 곧 옵니다. 오니까 저 수사 보고서의 존재 유무 내용을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온다는 게 누구로부터? 저 정구승 네. 변호사 정구승이 지금 수임을 하면 선임을 하면 여기로 그걸 기록이 받아볼 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그렇죠. 네. 정구승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그러니까 돈에 손해를 와 한대- 대박이네. 하지만 실제로 선임이 되면 이제 수사 자료 일체를 이전에 받아볼 수가 공판 기록 있다는 일체를 거죠.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사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파타야 사건의 범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특히 김영진은 당시에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를 자기가 안 해서 상해치사 정도로 구형을 뭐 해주겠다고 한 것을 혐의 적용해주겠다고 한 것을 살인죄가 나오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죽일 놈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살인의 고의의 목적도 없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죽일 놈 된 이유가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네,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인데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범죄자들의 그냥 주장으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2023년 9월에 박철민 20억 돈다발 전직 조폭의 박철민 사건에 김영진이 수감 중인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가서 편지와 똑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렇지. 증언 녹취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정권 시작에 김영진이 가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가 없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영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도 오늘 봤습니다. 여기 이제 매불쇼 오기 전에 김영진 담당 주임 검사한테 이제 전화는 뭐 저한테 못 하겠다. 문자로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박상용이처럼 악의적으로 짝입기 될 수 있어서 전화는 못 하겠고. 그 이메일이 왔어요.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이 왔는데 뭐 전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료를 준다거나 검찰에서 뭐 협조를 한 바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해왔으니까 제가 또 그걸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무엇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수사기 검찰이잖아요. 우리가 뭐 언론이 검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북송금 사건도 대북송금 사건이지만 네. 이 사건도 여기까지 드러난 이상 한번 사실 유무를 따져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만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였던 그렇지. 검찰권 남용까지 같이 봐야 돼요. 요거는 중앙지검 시절이거든요. 네, 뭐 그거까지를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거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돼서는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꼭 좀 시작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봐야 되겠네. 그때부터 봐야 돼. 요거는 맞잖아.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이고요. 예,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했는데 보다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매봉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제가 오랜만에 했잖아요. 오랜만에. 네. 근데 우리 봉지욱 기자는 뭐 채널을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헷갈릴 정도인데. 뭐 기자들과의 기자들의 뭐 대화인가 맛집 뭐. 아니 그럼 기자들의 맛집 그거는 이제 별도의 저거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출연하는 거고 제 개인 채널은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매봉쇼, 봉인해제, 배불쇼. 우와 뭐 많아. 배불쇼? 네, 뭐 그리고 진짜 많아. 이명수랑 저랑 합치면 배봉쇼. 아니, 근데 이명수랑 봉지욱 같이 하면 하면 배봉쇼. 배봉쇼. 아니. 장인수랑 저랑 하면 장봉쇼. 이름을 들으면 다 매불쇼가 생각나게끔 이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아, 원래 원래 이게 장봉쇼.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네. 모방해야 됩니다. 개발도 싸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정말 이런 엄청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재명 하나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다 극복을 해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까지 됐다는 게 네.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이 맞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제주 4.3 네. 기념공원 이제 참배하시고 그렇지. 하면서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있었고 그걸 썼죠. 그건 형사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민사예요. 민사.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란 7번 방의 기적이었던가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 7번 방의 선물. 그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 정원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뭐 춘천 파출소장 딸 뭐 잔혹하게 살인하고 그때도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체포시켜고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정원선 목사한테 뒤집어 씌운 뭐 검사, 경찰, 판사 아무도 처벌 안 받아. 그럼 이 양반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길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뿐이 없잖아요.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이겼어요. 26억. 26억. 아.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왜? 음?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음. 박근혜 정권 때 그 국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여버린 거예요. 아. 6개월로. 그래갖고 일주일 늦게 했다고 6개월하고 7일 지나서 했다고 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와. 15년이 그게 박근혜 대법원 벌인 일입니다. 대법원 판단일 네. 거고요. 이게 이제 와. 저는 옛날에 국가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당시부터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재판부는 이게 이제 그 진화위나 진실화해위원회나 형사재판 재심을 통해서 맞아요. 바뀌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을 해요. 사실 그게 맞죠. 그건 맞는 거 또는 같은데? 근데 어떤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 옛날엔 너 저 국가에다가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잖아. 그때 아. 잘못 청구하면요. 역적이라고 진짜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질 시절이에요. 전두환 박정희 때라고요. 네. 근데 어떤 재판부에서는 또 그렇게 계산을 해요. 아. 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사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계산을 실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개인이 야 국가 내가 폭력 저질렀으니까 나한테 돈 물어내라고 목소리 높여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뭐 말이 안 돼. 어려운 진화위가 일이죠. 그나마 또는 재심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제서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 보면 정말 인간적인 배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사법적 법리도 굉장히 취약하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제발 나라 걱정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대통령 그 판사들이 뭐냐면 이렇게 따지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할게 있으면 26억 해야지. 너무 많다는 박근혜 거예요. 때 이래가지고 그걸 깎고자 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이거 다 돈을 주는데 6개월 7일 지났다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기징역에 징역 15년서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아유,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이거는 나라 걱정을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소멸시효를 줄여버려요 판사들이. 저는 이거 진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게 소멸시효가 2년이었어요. 형사 재심 무죄 받고 2년 안에 민사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6개월로 줄여버려가지고 와. 그게 잔인하다. 양승태 코트와 박근혜가 함께 저질렀던 잔인해. 아주 잔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진짜 그야말로 2차 가해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소멸시효를 느리거나 없애거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일단 공소시효만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시효보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문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국가폭력 공소시효 이야기는 저는 이제 사실 물리적 폭력, 사람 막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해야 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우리가 사실 국가폭력 중에서 그런 물리적으로 직접 죽이는 폭력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저지른 그 죄 없는 사람을 몰고 가서 사람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국가폭력인 거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국가폭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네. 이번 기회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봉지욱 기자가 만들었던 그 자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네. 매불쇼 그래픽 그 자료를 그러니까요. 그 나와 있더라고요. 네, 봉지욱. 진짜 근데 뭐 사실은 훌륭합니다. 대통령이어서 많은 말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얼마나 그 사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고 국민이잖아요. 너무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민주당 대표일 때도 말고 대통령이 돼서도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하냐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이마저도 이 민들레 정도만 쓰지 맞아. 다른 데는 관심이 크게 없어. 네. 참 정말 대통령 SNS에 매불쇼. 네. 딱.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썩어 빠진 검사들 좀 잡으러 가볼까 하는데요. 선수 교체가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 공개가 네,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어제 띄워드린 녹취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주범이다라는 법정 진술을 하면 보석으로 빼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영도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인들 수사하겠다.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추가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추가 녹취를 보면은 박상용 검사가 진짜 다급한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가 나눈 통화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그건 입증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씨는 300만 불로 메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해요? 이거 봐요. 물론 부분이긴 네. 하지만 이것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대화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어떻게 해? 나는 이재명 잡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너네가 안 주범. 도와주면 네. 이재명 나 못 잡잖아.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우리 봉지욱 기자님. 저거는 오늘 공개된 게 아닌데. 야, 요거 어제. 이건 어제. KBS를 통해서. 어제인데, 네. 어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때 당시 이제 300만 불 방북 비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공개된 거는 이제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 25일이거든요. 한 달 앞선. 네. 오늘 거를 다루면서 뒤에 걸 계속 붙여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거 그럼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오늘 거 저한테 준비를 하라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 밀어 왜? 아니, 아니, 방송 아니. 자료는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저희가 이 녹취를 제공을 좀 받으려고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에서 맞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가 전용기 있었어요. 의원이 네. 아침에 뉴스공장에선 짤막하게 몇 개 나왔잖아요. 네. 앞뒤 내용이 담긴 풀 버전 4분 30초짜리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보시면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준비됐답니다. 네, 준비됐죠. 네, 준비됐답니다. 들어보시죠.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어려운 변명하시게 부분인데 내일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그 뭐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요거 들어보면은 박상용이가 아주 그냥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전영기 의원이 머리를 잘 썼어요. 뉴스공장에서는 일부가 나가니까 지금 박상용이나 국민의힘은 다 까라고 했잖아요. 네. 통으로 4분 40초를 다 깐 거예요. 저게 다 깠는데 저 얘기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 일이 벌어질 때 박상현 검사가 오늘 CBS 박성태 뉴스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서민석 변호사가 뭐 종범을 만들어 달라는 등 봐달라는 등 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을 뿐이다라는 건데 저거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울려고 하잖아요. 그럼 애원이죠. 애원. 말을 더듬으면서 네. 거의 울기 직전이야. 맞습니다. 네, 근데 7번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녹음 파일만 들어서는 앞뒤 상황을 잘 모르니까 7번 자료를 보면 2013년 5월 17일 연호회 술 파티가 기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 흔들려요. 흔들려서 이틀 뒤인 5월 19일에는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내면서 박상용에게 5회차 피의자 신문 조서,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조서가 꾸며져요. 그게 자필 진술서가 뭐냐면 4번 자료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예, 4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 네. 자필 진술서 읽어봐 주시죠. 본인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하였다고 얘기하여서 들은 바가 있었으며 대략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알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억나는 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진술의 조작이 시작될 때 자필로 쓰게 합니다. 네, 나중에 뭐 내가 강압으로 한 거 아니에요, 회유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필을 쓰게 만든 다음에 그날 자필을 쓰게 만들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1번 자료 보시면 피의자 신문조서 제 5회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2번 자료. 네,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시죠. 영화 같아. 네. 자, 질문 제가 질문할게요. 네.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대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들어서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를 말씀드린 적 있다는 내용인데 맞는가요? 예, 그런데 대북 송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렸다는 취지가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건가요? 대북 관계 등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대북 관계 등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얘기한 이유는 뭔가요? 김성태 회장이 대북 관계 등에 대해 노력하는 내용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전에는 아예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때가 이 회유에 약간 넘어갔는데 거야. 왜냐하면 연어 술 파티가 있었잖아. 술 파티하고 그리고 3번 자료 보여주시면 대통령 후보로서 이날 조사받은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뭔가 쌍방울 그룹이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얘기는 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고 했다라는 건데 박상용이 이제 이렇게 묻죠.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지금까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도 부인해 왔는데 오늘 이에 대해 태도를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저의 생각에 따라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술을 할 건가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출석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날 조사가 끝나요. 요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5월 19일에. 지금 딱 보면 뭔가 회유가 약간 먹혔는데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이 안 시원하진 나오고 않아. 마지막에 22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근데 본인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겠죠. 왜냐면 없는 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임라인 보여주시죠. 타임라인 보여주시면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5월 19일입니다. 19일에 자필 진술 제출을 조사 받았죠. 예. 22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날 조사를 아마 거부한 것 같아요. 맞죠? 거부하고 못했고. 24일에 받습니다. 24일. 24일에 조사를 받는데 24일에 26일에 내가 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박상윤이가 애원을 하나 보네. 잠깐. 야, 좋았다. 복지 좋았다. 타임라인 좋았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 24일에도 5번 자료. 와, 이제 좀 이해되네. 5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24일. 이게 이제 22일에 했던 걸 이틀 뒤에 해가지고 24일에 한 거잖아요. 네. 24일에 보면 우측에 피의자는 지난 조사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일부 자백을 하는 취지로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는데 지금도 입장은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인
5월 22일경부터 자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24일 수요일이 돼서야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 및 상의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조사는 오는 금요일인 26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았다, 이화영 도지사가 서민석 변호사를 오라고 해요. 와, 난리가 그래서 났네. 다음 날인 5월 25일에 접견을 해서 사실은 박상용이 나한테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고 접견을 하면서 얘기해. 얘기하고 얘기해. 서민석 변호사 깜짝 놀라 처음 들은 거야.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듣고 접견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구치소를 나오고 있는데 박상용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전화가 아까 그 전화. 그 전화가 짧으니까 다시 한번 듣자. 요렇게 들어보세요. 복지육 좋았다. 너무 야, 이제 이해가 확 되네. 이제 이해가 돼. 야, 지금 감질만 나게 딱 해놓고 계속 미루니까 서 변호사를 만나잖아요. 또 미뤘잖아. 내가 26일에 하겠다. 안달이 났구나. 25일에 실제로 접견이 됐고 야 이화영이를 설득하려면 서민석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통화를 아니, 한 거예요. 나 정리가 우리가 자 박상용, 내가 박상용이라고 잠깐만 빙의해봐. 이거 거의 다 됐어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자꾸만 조금씩 밀어. 난 아주 죽을 맛이야.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야, 씨, 안 되겠다. 서민석 전화하자. 전화 통화 듣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어려운 변명하시게 부분인데 내일 할게요. 기다리세요.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야, 시간 순으로 하니까 이해가 지금 아. 5월 25일에 이게 통화를 하는 거는 내일 박상용 입장에서 내일 제가 이화영 불러서 조사할 건데 제발 좀 와달라. 잠깐만요. 제발 좀 우리 조사 받을 때 와달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안 가요. 안 예, 갔어? 안 가. 왜? 예, 안 들어준 거죠. 위험하니까? 저 청탁을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만나 보네. 서민석 변호사가 일정 부분 많은 오해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쭉 보고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를 지금 다 녹취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예 자폭할까도 생각 중이다. 그냥 우리 죽자 그냥.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협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서민석 변호사 얘기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100억 뇌물은 더 세요. 형이 잘못하면. 그걸 할 바에 그냥 우리 저 쌍방울 그 뇌물 그런 걸로 죽자. 이런 말까지 했던데 어찌됐든 다음 날 실제로 이화영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게 6번 자료. 다음 날 불러가지고 조사를 또 했어. 자, 기니까 제가 중간에 읽을게요. 박상영 검사가 조사한 겁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김성태가 돈을 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맨 마지막 그 밑에 다른 자료. 피의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그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북한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사실은 있지만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자, 망했어. 박상용이가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 망했어. 오히려 그나마 조금 말하려고 하다 뒤집어 버려요. 뒤집었는데 망했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서 6월 조사서부터는 박상용이 잠깐 퇴장. 너 실패. 송민경 검사가 투입이 돼요. 다른 검사. 송민경이가 6월 2일, 6월 7일, 6월 9일, 6월 12일 계속해서 이화영을 압박을 하는데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6월 10일 송민경이가 안 맥히니까 박상영이가 다시 나타나. 6월 14일, 15일, 16일, 18일, 21일, 22일, 6월 30일 박상영이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야,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박상영이가 재등판했을 때 6월 14일과 15일에 약간 또 옛날에 진술했던 것처럼 보고는 뭐 했죠. 뭐 방북 비용 이런 건 아니고 쌍방울이 좀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약간 기대할 수 있게. 박상영이가 다시 신났어. 6월 14일, 15일 이 얘기를 했다가 16일, 18일에 뒤집어 버려 다시. 이화영 변호사가 다시 뒤집으니까 6월 19일에 또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게 6월 19일 통화구나. 이 진술이 나올랑말랑 할 때 통화하고 뒤집었다가 인정했다가 다시 뒤집었을 때 또 통화하고. 봐봐, 앞에서는 보니까
애원이야. 애원. 근데 6월 19일을 보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가 잘 도와주면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하면은 보석도 해준다라고 보석도 해주고, 구체적인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또 안 먹히면은 헛박이지. 야, 너 주변 사람들 어. 조사한다. 예. 씩 들어가.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6월 14일, 15일 뭐야? 14일, 15일에는 박상윤이가 재등판해서 하는데 이때 그때는 다시 이제 맨 처음에 약간 인정해 자필 진술서처럼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6월 18일에 다시 번복. 그런 일 없다고 사실은 그런 거 사실 아니다라고 뒤집으니까 원점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박상윤이가 6월 19일에 서민석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딜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리가 전에는 막연하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딜을 제시하면서 협박을 하죠. 주변 털겠다. 얘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을 멈추기는 했겠지. 박상용이도. 그 혹시 그러면 그때 그 검사실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는 누구였어요? 그게 설주환 변호사예요. 그게 지금 그 이게 유명한 자료 설주환 보다 변호사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주환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설주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고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환을 믿었던 것 같지도 않고 서민석 변호사에 의존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가 증인신문 이렇게 법정 증인신문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고 변론을 잘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한테 의존하는 사실을 알고 설주환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후에 아까처럼 읍소하는. 내일 이화영 부를 거니까 제발 좀 한번 와달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변호사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세상에 수사하는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제발 좀 검찰청 한번 와달라고. 이거 5월 19일 자필진 순서 제출할 때 설주환 변호사도 같이 그렇죠. 서명을 했네요. 자필 진서 다시 한번 보이죠. 4번 자료 하단에 보시면 설주환 사인. 설주환 여기지 설주환. 지금 이 설주환이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건 아니고 자문 변호사. 그때 뭐 자문했던 걸로 저는 하여튼 알고 이분이 있습니다. 약간 민주당에서 뭐 정치적인 야망,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나갔는데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녹음 파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또 역시 댓글에서 엉뚱한 것으로 지금 논의가 새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최욱 매불쇼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했는지 말았는지 안 했던 건지 이거는 매불쇼는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용이 잡는데 저는 일단 박상용 올인합니다. 박상용. 박상용이 잡겠습니다. 예, 저는. 맞습니다. 예.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 뭐 전 오늘 왜 불렀는지 나왔으니까 뭐라도 하세요. 네. 얘기를 좀 하면요. 22일부터 23, 2, 3, 4, 5, 6 전부 다 검찰에 나가요. 부지사님이. 5월? 2023년 예, 5월. 검찰에 나가고 나가서 진술을 안 합니다. 예, 진술을 안 하고 그러다가 25일 날 이제 그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이랑 통화를 하고 그 통화에서 내일 좀 내가 하루 종일 그 이화영 부지사 밤늦게까지 대고 있을 거니까 잠깐이라도 와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26일 날 오전에 서민석 변호사가 갑니다. 검찰에. 검찰에 가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검찰에서 접견을 하고 접견을 하고 서민석 변호사는 가시고 오후에 다시 설주환 변호사가 들어와요. 설주환 변호사 들어오고 그날 상당히 좀 스펙타클하게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들어와서 그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시부터 3시 40분까지 검사 만나고 그다음에 신명선 만나고 설주환 만나고 서상윤 만나고 김성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는 여기서 이날 조사에서 박상용 검사는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좀 다퉈서 날이는 한이 많이 막 이렇게 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야 내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 자백 아니야? 그러니까 박상용은 자백 아니다. 뭐 이렇게 네가 자백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 어쩔 수 없다.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화영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밖이랑 일단 차단돼 있고. 그렇죠.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주변인 당할 수 있다. 공포도 있고. 그러니까 박상용이 투입됐다가 송민경이 투입됐다가 다시 박상용 이거는
박상영의 단독 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 어떻게 평검사가 이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원지검장을 비롯해서 뭐 그 차장검사와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연결이 돼 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주요 사건 아닙니까? 매우 주요 사건. 이거는 주요 사건 보고를 해요. 네.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뭐 국정조사에 나를 불러라 뭐 이러잖아요. 네. 뭐 조작 뭐 그때 당시 내가 법무부 수장이었으니까. 근데 본인 이건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끝나고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연결고리가 다 드러날 겁니다. 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줬을 때도 그 검사들의 메신저랄지 다 지금 서버에 남아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그게 쉽게 지우지 않습니다. 이게 2023년이라서 검사들이 대화를 할 때 저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계속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평검사는 혼자 뭘 못해요. 메신저. 뭐 얘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그럼 또 그때 현장에서 바로 즉시 보고를 해. 그리고 답변이 오면 또 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철저한 이 검사 동일체라는 게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와서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국회 와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설명했잖아요. 천하의 파렴치한 부패사범이라고.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2023년 5월 6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로 기소를 언제 한지 아세요? 1년 후예요. 1년 후에. 1년 후에 2024년 6월이에요. 박상영이가 왜 이때 애가 탔냐면 이때 이재명을 함께 묶어서 하려고 했어요. 함께 묶으려고 그랬어. 이재명을 추가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화영이 번복을 하면서 그거 실패한 거죠. 영장까지 기각됐어. 영장을 2023년 9월에 해서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피의자로 해놨는데. 근데 너무도 엉뚱하게 9개월 후에 2023년 6월에 이화영 1심 판단이 나와요. 신진우 부장판사에 유죄가 나왔죠. 그것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화영이 일단 대북송금 유죄가 나왔어. 2024년 6월에. 이화영이 유죄가 안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 기소 못했죠. 그 2023년 9월 영장이 기각된 거는 알았는데 네.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기각되면-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3자 뇌물로 기소한 거는 신진우 부장판사 그 이화영 유죄 나온 거 그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근데 지금 그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화영에 대해서 이런 녹음 파일이 나왔다 그러면 이화영 사건도 재심해야죠. 그렇죠. 그냥 불법 증거들. 네. 불법 증거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공개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뒤늦게 녹취를 발견했다고. 뒤늦게 녹취를 그거 다 발견. 대답했어요. 근데 담당 변호사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이분은 사임했어요. 이분은 저 정신 차려 이화영 그 사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잘렸어요. 잘렸어요. 예. 그때 잘렸고 그러니까 그 너무 뒤늦게 공개된 그리고 것 나서 때문에 온 정치적 게 의도를 김광일 좀 의심하는 변호사인 거죠.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의문을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제가 의도가 대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네. 거는 서 변호사가 지금 이제 출마를 네. 준비 중이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른바 짜깁기를 해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공천 받으려고 아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치적 거죠. 야망으로 이걸 동기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건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녹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문제 그래서 또 아닙니까? 하나 나오는 논리가 그럼 당시에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때는 인지하지 이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거예요.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제가- 변호사도 잘렸고.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의문을 가진 분들이 아니, 있을 수 근데 있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동석한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통화 녹음 파일을 보니까 박상영한테 되묻기도 하더라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박상영이가 아유 저랑 이화영이랑은 얘기 다 끝났고요. 당신이 가서 설득만 하면 돼요. 이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측에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은 왜 박상영을 실드 칩니까? 그건 무슨 목적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중요하지 않다는 워딩 거야. 자체가 조작이 안 된 거면 되는 거예요. 자 댓글에 내가 서민석을 언제 변호했어?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이거는 이번에 녹음된 녹취가 아니잖아. 네. 이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나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이 내용 자체로 얘기하자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우선은 서민석 변호사가 네. 그 당시에 얘기를 했냐 안 했냐라는 거는 사실 재판의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상용이 서민석에게 딜을 쳤다. 이게 그 요건 재판의 쟁점이 아니에요. 유죄 입증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서민석이 재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외부에서 뭐 윤석열 검찰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폭로를 하면 폭로를 했지 재판에서 이게 변론의 내용으로 나올 내용은 아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대북송금 사건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법리를 갖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네. 법정에서 법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닌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떠들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고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평생을 법관으로 살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법리 갖고만 싸우시는 게 체득돼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평생을 법리만 갖고 싸우고 법정에서만 싸우고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건 변호사로서 뭐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너 왜 그때 밖에 나와서 안 떠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그분한테 그분의 역할 외의 역할을 바라는 거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거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다른 데서 이미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권유를 해드렸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목격자가 당신이니 네. 당신께서 용기를 내서 좀 말씀해 주시라.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기자는 회견을 해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작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셨고 거기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록 나온 거는 서민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뒤늦게 파일을 찾았다. 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아까 봉주 기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보탤 게 하나가 있는데 박상용 등판했다가 송경민 왔다가 뭐 이 부분이 약간 좀 그 첨언을 해드리면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 형사 6부랑 공공수사부가 들어왔었는데 송경민 같은 경우는 그 여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화영 관련해서 모두 털기. 주병 싹 다 털기 이거고 대북송금 말고 네, 싹 다 털기. 그 다음에 한강일 검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재명과 이화영이 관련됐던 걸로 추측되는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털기.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관련돼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송경민이랑 박상용이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야 니네 둘이 좀 먼저 메이드 해봐. 메이드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송경민이 좀 선배거든요. 그러다가 송민경. 네, 그러다가 그 박상용이 하는데 아까 봉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이 애를 먹이니까 송경민이 모두 털기로 해가지고 송민경이 모두 털기로 해가지고 예, 주변 싹 다 턴 겁니다. 싹 다 털고 싹 다 털어서 압박해놓고 다시 박상용한테 보내. 그래서 저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댓글에서 자꾸만 나한테 서민석을 자꾸 실드 친다고 하는데 내가 실드 칠 이유가 뭐가 있어? 서민석을.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댓글이 많아요. 아니 계속 올라오니까. 도둑이 강도를 신고했어. 112로. 그럼 112에서 야 너 도둑이니까 네 신고 안 받아. 이게 됩니까? 가서 강도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도둑인지 아닌지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이 강도살인 사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에 대는데 항상 보면 이런 게 터져 나오면 메신저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네. 그래서 그걸 빼자고 아니, 한 거야. 이 박근혜 때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박관천을 금괴받았다고 맞아요. 별건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상시 정윤회 그거 다 맞았잖아요. 비선실세 최순실 다 나왔잖아요. 그때 그 문건이 했어야 돼.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사실은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 정말 무서운 엄혹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엄혹한 그러니까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장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정권이랑 맞서서 싸우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죄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난 서민석을 좀 빼고 얘기하자는 거였어. 그래서 근데 자꾸만 저한테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뭐하냐, 저도 약간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영이랑 붙어 먹어서 이화영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한 거 아닌가 공동으로. 네. 오늘 녹음 파일 듣고 앞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니까 아니에요. 통화 녹음 저렇게까지 부탁하고 다음날 오전에 가서 면담까지 했으면 이화영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술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화영은 번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다 끝이 아니고요. 녹음 파일이 1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9번 자료를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이제 9번 자료인데 한 목요일쯤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인데 어떤 취지냐면 아까 그 송민경이가 별건 수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도 몰랐는데 이해찬 전 총리를 털었더라고요. 예? 이재명을 잡으려고. 누가? 당시 송민경? 수원지검에서 왜? 이해찬을 잡으면서 동시에 이재명을 잡으려고 별건 수사를 펼쳤고 압수수색까지 했더라고. 그 얘기를 박상영 지 입으로 합니다. 우와. 야 우리 이런 것도 있어. 그래요? 이거 대북 송금 싸게 끊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녹음 파일 그번 영상이 또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오, 있어요. 이건 지금 박상영과 서민석 변호사 통화 내용 중에 5월 25일 통화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5월 25일 통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간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까지 확장을 시켜가네. 별건 수사 금지돼 있잖아요. 와. 저거는 순수하게 이화영을 압박하고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너무 무섭다 진짜. 이건 사실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께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곳에 이사장으로 계셨고 동북아 경제협회라는 곳이 그 국회의상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에 2개 호실을 썼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그리고 이해찬 그 전 총리님이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하나 그냥 방이 총 3개였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와서 3개의 보증금 계약자 임대료 납부한 사람들 다 털고 그 다음에 동평의 그 기부자 명단을 터는데 기부자 명단이 이게 그 뭐 뒤로 기부한 게 아니라 영수증 다 끊고 기부한 겁니다. 네. 다 끊고 기부했는데 이게 그 고액 기부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 고액 기부자들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문제가 없는 기부잖아요. 없죠. 없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한강일 검사라는 사람이 그 땅건 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건입니다. 그 동평에 고액 납부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조사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어떤 진술을 받아내냐면 이화영이 부탁을 해서 동평에 기부를 했다라는 그 진술을 받아내요. 진술을 받아내서 그러면 너 이화영이라 해가지고 이해찬한테 뇌물을 준 거고 이해찬한테 뇌물 준 건데 이거는 결국 이재명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실 3개였다고 했잖아요. 사무실 3개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쓰던 사무실을 빼고 이름을 바꿔서 동평에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동평이 이거를 그냥 인수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우리가 임대료 낼게 이런 식으로 사용한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야 너 그러면 이거 A 사무실인데 A 사무실 동평 네가 왜 썼어? A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번 압수수색을 해요. 2번 압수수색을 하고 2번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 입회 변호사가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 사건을 변호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해창 총리께서 이제 아시는 변호사들한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가 오셨고 현근택 변호사는
그 건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화영 변호를 한 거예요. 변호를 했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당하면서 빠져나가고. 무죄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그 황은택 변호사 그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예, 무죄 나왔어요. 결국.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건이 더 별건이 있는데 무섭다 진짜. 아, 도대체 저 이해찬의 동북아 평화재단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화영을 보고 돈을 줬습니다. 그 한마디를 이게 제 사건도 그렇고 항상 얘들이 수사를 가지를 뻗어 나갈 때 증거와 증인이 겹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와 증인. 한 사람이라도 거기 털끝만큼 묻어 있으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문어발로 확장할 수 있어요. 아, 무서워. 그런 문제. 제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목사연 뒤진 거랑 마찬가지죠, 같은 네. 수법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혐의가 처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았었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뇌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당 대표하고 연결고리를 찾았던 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사건 변호를 대신해줬다. 그걸 쌍방울에서 대신 돈을 줬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온 스텝이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야. 안 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오히려 검찰 출신들이 더 많이 갔다고 하는 반박에 부딪혔어요. 맞아요. 그리고 뒤지고 나온 게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이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계속 별건을 가다가 마지막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과정이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하게 해준 사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였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를 또 건드린 거야.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가지를 뻗어서 나와서 가다가 너무 무서워. 결국 다 뒤졌는데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댄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었단 진술 말이에요. 하나 있는 거야. 진술 하나. 거기에 매달리다가 잘 안 된 거야 지금. 네. 그래서 그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그 정확하십니다. 고액 기부자 분께서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예. 상당히 많으시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으신데 네. 이분을 불러다가 어떤 자백을 받아내냐면 이화영한테 한 달에 2,000씩 줬다라는 자백을 받습니다. 와, 또 받아내 네, 또. 받아내요. 받아냈는데 이분이 최근 증인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2,000씩 준 게 이제 범죄 일람표로 쭉 정리가 되잖아요. 저 범죄 일람표는 검찰 수사관이 불러줬다는 얘기를 해요. 와. 네, 불러주고 그러면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꽤 크게 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 계좌를 다 터니까 본인 계좌에서 현금 흐름이 한 20억이 나옵니다. 20억이 나오니까 현금 20억을 보면서 뭐 이화영 언제 만났어요? 뭐 막 하다가 이제 뭐 월말에 한 번씩 만났어요. 이런 진술이 나오니까 월말쯤에 인출된 것 중에 2천을 다 맞히는 거예요. 와. 다 맞춰서 야, 그러면 요때 이렇게 요 2천 이거 이화영한테 갔네? 와. 이화영한테 갔네? 이화영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화영한테 쌓아놓은 뇌물이 2억 4천이 만들어집니다. 아. 근데 그 최근에 그 증인신문에서 나와서는 검찰이 불러준 대로 다 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그 진술조서 4개의 진술조서를 봤는데 이 중에 3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진술조서다. 검찰 수사 마지막 날 갔더니 3개 깔아놓고선 도장 달라고 해서 지들이 다 찍었다. 와, 그게 만약 사실이면 그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니 검찰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변호했던 변호사 내가 증인 신청할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 검찰에는 수십 번 불려가는데 진술조사는 4번 써요. 4번 쓰고 4번 다 변호사가 입회를 합니다. 네. 근데 그 4번 진술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부인을 하니까 변호사를 불러다가 따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야, 너 변호사 상담받고 옆에 수사받을 때 변호사도 있었잖아. 근데 이거 다 거짓이라고? 그럼 뭐야? 변호사가 거짓말 도와준 거야? 그래, 변호사 부를게. 변호사 불러다가 근데 그 변호사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 불러다가 속된 말로 변호사 조져가지고 진술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와.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얘기죠, 지금 이거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목요일에는 보니까 이거는 지금 국정조사가 아직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나온 것 같고 이 지금 별건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불법 수사잖아요. 완전 불법이잖아요. 네. 이거 아무래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대검 얘기에도 밝히지도 못해요.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목요일에 요거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네. 추가 공개하는 걸로 하시죠. 아유, 네. 좋습니다. 네.
내일은 뭐 없잖아요. 내일 저 녹화잖아요. 그죠? 녹화 아니에요. 내일 생방. 진짜 생방이에요. 아, 내일이요? 네. 아, 그래도 목요일에 하시죠. 예. 내일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 때문에 내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인데 내일 제가 참고인으로 나갑니다. 그할 문제. 왜냐면 국민의힘은 박철민 20억 돈다발 사건 공범이잖아요. 네. 그랬던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탄압한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그 과방의 그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2023년 국정감사 나갔을 때 국기문란 사범이라고 저한테 맞습니다. 그랬던 분들입니다. 네네. 내일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고 그 이야기 목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서민석 변호사에 집중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좀 순간적으로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태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